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 공고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입찰 내역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평가 점수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를 인용을 해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자들이 조금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업자들이 좀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무조건 돈만 쫓는 나쁜 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육성 산업을 이바지 하시는 분들이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가셔야 되는데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해 가는데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공고가 나와서 4월 말까지 입찰을 진행을 하고 5월 말에 발표를 하고 아니면 6월 초에 발표를 하고 이런 순으로 갔는데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체계가 없습니다. 조금 미리 준비가 되고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사업자들과 좀 대화를 해가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리고 발전 사업자들이 너무 돈만 쫓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닌가? 너무 돈을 초점으로 맞춰놓고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선의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퇴직 후에 제2의 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입찰 시스템이나 너무 바뀌는 변화들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나 조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는 내역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다음번에 사업을 준비하는데도 신규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획이 바뀌거나 준비가 되거나 내역들이 달라지는 것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산업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들어가시면요, 2021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카페에도 자료를 옮겨놨다 보니까 영상 아래쪽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일단 공고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 입찰 공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는 공급 의무화 제도죠. FIT 제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건 무조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업체에서 위임을 했어요. 업체에서 위임을 했는데 오기가 있었어요. 금액이 13만 7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7원을 썼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입찰 내역에 대한 서류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비가 되어서 입찰에 떨어졌는데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그렇다 보니 업체에서 진행을 했더라도 제가 항상 입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들, 업체에서 사업 참여서를 등록 시스템에 등록만 해놓으라고 하십시오. 임시 저장을 해놓으면 등록하고 임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자분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금액만 적어서 제출 버튼만 누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면 사업자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태양광 사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일이 체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죠.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정가격 경쟁 선정 결과에 대해서 본인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죠.
입찰 내역은 공개가 돼야죠. 어떤 사람이 몇 점을 받았고 어떤 업체들이 몇 점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정부 입찰에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데가 또 있을까요? 서류의 미비에 대해서 누락 등 탈락 사유가 있은 건 다 본인의 규칙 사유로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 부재한 건지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공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2021년도 상반기 입찰 공고에 공고 용량은 2.05기가와트가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1.41기가와트가 나왔다 보니까 지금 한 150% 정도 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찰, 그리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것들이 100km 미만에 대해서 분리 입찰을 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km 미만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사업 내역서 검토해지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찰자는 기입찰자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RPS 설비 확인이 되는 발전소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 ESS 설비로 발전소 입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한국형 FIT 고정가격에 선정되어 체결된 발전소 등 기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발전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여 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 제한 기간이 있죠. 입찰에 선정된 다음에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참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의무화 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사실은 되게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차후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 참여 구분 및 용량의 배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번에 20메가와트 이상의 설비 입찰 참여가 신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획 입지화되는 것들, 아주 대용량으로 설비를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분리 입찰을 하는 걸로 나온 것 같고요.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발전소와 신규 설비로 시장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전 질의를 하십시오. 물론 전화를 잘 받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해고 가시는 게 맞겠죠. 업체에서 최초 탄소 배출량 인증서 발급 시점 20년 9월 16일 기준으로 탄소 검증 모듈 사용 가부 및 여부에 따라 참여 시장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했는데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는데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20년 9월 15일까지 사용자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자검사 확인증을 제출을 하고 20년 9월 16일 이후에 사용자검사를 했거나 사용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조업체와 20년 9월 15일까지 체결한 모듈 공급 계약서에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을 갖출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신규 설비 시장에 대해서 검증 인증서 최초 발급 시점 이후 모듈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 설비 시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 이전과 이후로 시장을 분류해 놨죠. 그룹별 용량 배분에 대해서 신규 설비 규모와 탄소 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입찰 구간을 분리하여서 용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100km 미만 구간은 전체 공고 용량의 20%를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 기사에서 100km와 500km를 같이 뭉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500km, 100km에서 500km 구간 사업자들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이번에 용량 배분을 잘해서 아무래도 선정 금액들이 적합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일반 선정 A에서 C 설비 규모별 구간 간 기존 설비 시장, 신규 설비 시장 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된 용량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선정 용량을 결정합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금액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 자체에 대해서 언제나 잘못됐다라고 비난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20메가 이상은 우리는 사업자분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넘어가서 일반 선정 D는 우리가 안 봐도 되겠죠. 특정 구간의 선정 용량이 클 경우 다른 구간의 선정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구간별 최대 선정 용량은 전체 용량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액대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에 선정되는 금액들이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그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금액들을 되게 많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측대로 금액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책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생기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입찰 참여에 대한 세부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참여서의 평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참여서 평가 내역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배점이. 그래서 세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 참여서의 평가를 세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상한 가격 이하의 입찰을 제시하고 참여 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를 평가한다. 평가는 기존 설비 시장, 신규 설비 시장 구분하여 진행하며 20메가 이상 대규모 시장은 기존, 신규 구분 없이 평가를 진행한다. 대규모 설비는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분리를 한 거다 보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전체 선정 의뢰 용량에 대해 각 구간별 및 참여 시장별 입찰 참여서에 대해 평가, 계량 평가를 통해 각 구간별 및 참여 시장별 참여 입찰서 평가 대상 1.2배수 선정 후 그 평가 대상에 대해 사업 내역서를 평가해서 진행한다. 입찰 기준으로 250m 이내에 동일 사업자의 일반 고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 용량 합이 100kg 이상일 경우에 우선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가중치만 복합 가중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선 선정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죠. 합산 용량에 대해 용량 구분으로 평가 설비 확인, 미완료 발전소는 발전사업 허가증, 발전소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250m 이내에 동일 발전소를 2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중치만 받는 게 가중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선 선정도 제외가 되다 보니까 100km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외가 되다 보니까 선정되는 금액들이 되게 낮아집니다. 이걸 모르고 사업을 준비하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죠. 사업내역서 평가가 완료된 대상 1.2배수 중 태양광 설비 용량이 100kW 미만 500kW 이상, 1메가 미만, 1메가 이상, 20메가 미만, 20메가 이상 참여 순으로 순차적으로 일반 선정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 선정 A는 100kW 미만 평가 대상 중 우선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 대상과 100kW 이상, 500kW 미만인 평가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100kW 이상, 500kW 미만에서 제대로 수익성을 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배려가 되었어야 할 거고, 그래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내역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죠. 금액들을 세분화하는 단계들을 거쳤고, 예전처럼 두루뭉실하게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 전부 다 유지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두루뭉실한 것들 가지고 점수를 3.5점에서 5점, 4.5점, 6점 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세분화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서 평가 배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평가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소 개발 진행도 4점, 자기자본 비율 4점, 태양광 보험 가입 여부 4점 평가를 하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또는 주민참여형 설비는 3점의 가점을 배점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한 것들은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진행도 이런 것들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는데 무조건 100%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량평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기존 설비 시장은 85점, 신규는 75점, 그리고 탄소 배출 인증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개발 진행도에 따라서 사용자 검사 확인증을 제출한 설비는 4점. 그러면 수치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딱딱 나오는 겁니다. 자금 조달 현황에 따라서도 점수가, 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서도 점수가, 농축산 어업인에 따라서도 점수가.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입찰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우리의 평가 내역서가 몇 점인지를 다 압니다. 당연히 몇 점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세분화가 됐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참여 내역서를 저희가 50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50개에 달라지는 것들은 오로지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자 명만 다릅니다. 주소랑. 모든 사업 내역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10개는 선정이 되고 40개는 선정에 탈락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17만 1,000원에 입찰에 참여한 것들은 탈락을 했는데 17만 원에 참여한 것들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항의를 하면 사업 내역서 평가가 달라서 평가 배점이 달라서 이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점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세부 내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카페에 입찰 결과가 나면 동호회나 카페, 네이버 다음 블로그, 카페 등에서 뭐 밴드 같은 데에서도 정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에 선정이 됐어요? 얼마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 가격을 제외한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가 몇 점이세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조금 더 투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당연하죠. 지금 15점 배점 중에 누군가는 15점을 맞을 테고 누군가는 10점밖에 못 맞습니다. 근데 10점밖에 못 맞은 사람들은 선정이 되고 15점이 떨어진다라면 같은 가격에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뭐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냐라는 논점은 우리가 점점 토론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바뀌어서 더욱더 투명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이렇게 배점이 세분화된 것들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토론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됐어요? 왜 안 됐어요?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따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두루뭉실하게 뭐 신속 정확하게 발전소를 유지보수할 수 있느냐,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수치가 세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부화해 놓으면 사실 점수들이 누구나 비교할 수 있게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야 하고 다음번 입찰에서는 지금의 불합리한 것들을 또 건의하고 조금 더 나은 방안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내역들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금 조금은 아쉽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임야는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느냐, 동점 처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동점 처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우선하여 선정한다. 계장 평균 점수가 높은 경우. 그런데 계량 평가 점수가 이제는 금액이 똑같으면 계량 평가 점수는 똑같죠. 동점인 경우에니까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가 예전처럼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지금은 수치로 딱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설비 용량이 작아서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사용자 검사의 일이 빨라서 선정이 됐어요. 라는 핑계를 구체적으로 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면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렇다면 탄소 인증 모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점이 가고 이 배점의 차이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도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탄소 배출 점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수치로
입찰 내역서 금액에 얼마의 차이가, 일점은 얼마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음번에 계산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요번에는 입찰 참여 내역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찰 들어갈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입찰 참여서 제출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지, 어떻게 기재를 하면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잘 쓰고, 내가 소설을 더 잘 쓰고, 내가 내역을 더 잘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더 작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참여하는 내역들을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같이 화면으로 보면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고 물량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는 없지만 금액들이 너무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한 가격도 계속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조금 미래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다음번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사실 사업 내역서 입찰 공고만 보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굳이 업체를 찾아가지 않고 업체에 많은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다 참여하실 수 있다 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달라지는 것들만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사업 내역서 공고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